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미국 기업사에서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제임스 뷰캐넌 듀크인데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담배 대량 생산과 광고 혁신을 통해서 담배를 대중화한 경영자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한때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석권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또한 제임스 듀크는 존 록펠러와 함께 미국 기업사에서 독점적 행위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듀크와 록펠러의 회사는 결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여러 개의 회사로 공중분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럼 세계 담배 제국의 제왕 제임스 듀크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듀크는 1856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이라는 도시의 인근 농장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원래 담배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폐허가 되면서 파이프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담배 공장이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는지 제임스 듀크는 20대 중반부터 아버지 담배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답니다. 여기서 잠시 담배 산업에 대한 역사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담배는 아메리칸 인디안이 수천 년 전부터 즐기던 기호품이었죠. 그리고 담배가 세계인들의 기호품으로 퍼진 계기는 스페인이 북미 대륙의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시작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1880년까지만 해도 담배는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고 하더군요. 담배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이지요. 당시는 사람이 일일이 담배를 말아서 생산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숙련된 노동자의 경우에 1분에 4개 정도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80년이 되면 이미 미국인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던 시기였죠. 당연히 담배 회사들은 담배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자동화 기계를 발명하려고 노력했겠죠. 미국의 한 유명한 담배 회사는 담배 자동화 기계 발명에 대해서 7만 7천 달러의 상금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5억 정도 될 겁니다. 1881년 마침내 제임스 본색이라는 발명가가 담배를 자동으로 마는 기계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본색은 세계 담배 역사에서 무척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던 담배 회사가 상금 수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담배 소비자들이 기계로 생산한 담배를 싫어할 것이라는 시장 조사 결과가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담배는 부자들만 태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한 깨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쿠바 하바나산 담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듀크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기계로 담배를 생산하게 되면 담배 가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즉 담배를 대중화할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랍니다. 1885년 그의 나이 28살에 듀크는 본색이 발명한 담배 자동 생산 기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담배 숙련공이 1분에 4개의 담배를 말던 것을 본색 기계는 1분에 200개 피를 말았다고 하는데요. 생산성을 50배나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색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담배 기계를 담배 회사에 팔지 않고 임대해 줬다고 합니다. 대신 담배 1000개 피당 20센트의 로열티를 청구했죠. 그리고 담배 기계를 듀크에게만 임대해 준 것도 아니었죠. 본색 담배 기계는 불과 3년 만에 수작업으로 담배를 말던 노동자를 100% 대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듀크가 본색 기계를 최초로 사용한 담배 회사이긴 했지만 본색이 독점 사용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 회사들도 본색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듀크는 본색 기계를 생산하던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본색 기계는 초기 단계라 고장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본색에 연락을 해서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넣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듀크는 본색 기계를 잘 아는 직원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색에 연락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직접 고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듀크가 구축한 첫 번째 경쟁 우위였다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본색 기계로 담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듀크는 담배의 대중화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요. 듀크는 대중화를 위해서 일단 담배 가격을 낮추는 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일단 본색 기계로 담배 생산의 인건비를 낮출 수 있었고요. 또한 듀크는 담배 생산에 필요한 공정을 간소화하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담배 포장지 개발에도 성공한답니다. 대중화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광고이죠. 참고로 당시에는 아직 담배 해악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라 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답니다. 듀크는 광고에도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담뱃갑에 넣어 배포했던 듀크 담배 카드는 지금도 수집가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광고 수단이었답니다. 명암 크기의 딱딱한 종이를 담뱃갑에 끼워서 담뱃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나 카우보이, 야구선수 등 대중이 좋아할 만한 사진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걸 수집하기 위해서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담배카드는 수집가들끼리 서로 거래도 했답니다. 지금도 이 시절 담배카드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나중에는 다른 담배 회사들도 듀크의 담배카드 마케팅을 모두 모방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담배카드의 그림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제임스 듀크의 아버지는 담배 산업을 타락시키는 이 빌어먹을 그림 산업을 당장 그만두라고 아들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국의 흡연자들은 담배카드 마케팅 덕택에 점점 더 듀크 담배 브랜드에 충성하게 되었죠.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탁월한 광고 전략 덕택에 1890년 제임스 듀크는 미국 담배 시장의 40%를 석권하게 되는데요. 본색 기계로 담배를 생산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미국 담배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한 것이죠. 1890년 초반 담배 시장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한 듀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라는 일종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 담배회사 4개를 인수합병한 것이죠. 그 결과 듀크는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석권하게 된답니다. 거의 독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 뉴스를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상장 기업의 주가를 기초로 다우존스 지수를 산정하지요. 이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896년인데요. 당시에는 12개의 미국 상장 기업의 주가를 기반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듀크의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가 이 12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듀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담배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듀크의 야망은 끝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1900년대 초가 되면서 듀크는 영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한답니다. 영국 담배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 담배 회사들은 듀크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임페리얼 토바코라는 자신들의 독점 트러스트를 결성하는데요. 그리고 임페리얼 토바코는 듀크를 괴롭히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요. 이 두 개의 독점 트러스트는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협상을 하게 된답니다. 서로 남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미국 시장은 아메리칸 토바코가, 영국 시장은 임페리얼 토바코가 독점을 했죠. 그리고 BAT라고 부르는 영미 담배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머지 국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랍니다. 듀크는 BAT의 초대 회장을 맡았고요. 하지만 1900년대부터 듀크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주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요.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아메리칸 토바코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여러 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집행명령을 받게 된답니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법원은 영미 담배 협의체인 BAT만 듀크가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나머지 분리된 회사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특히 오랜 동안 지속된 독점 소송 과정에서 듀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점 나빠지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듀크는 세계 담배 시장을 개혁한 혁신적인 기업인으로 칭송을 받았죠. 하지만 1910년대가 되면서 듀크는 온갖 반경쟁적 전술을 구사하고 담배 농가의 노동자의 착취를 일삼는 탐욕스러운 재벌이라는 평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제임스 듀크는 담배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04년 그가 설립한 듀크 에너지인데요. 담배로 번 돈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이랍니다. 이 발전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있는 섬유 공장들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답니다. 이 수력발전소는 나중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후버댐을 건설할 때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제임스 듀크는 참 성견지명이 있는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다. 듀크 에너지는 지금도 미국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전력회사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듀크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년에 그의 재산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 약 반을 주로 대학이나 병원에 기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의 고향인 더럼에 있던 트리니티 칼리지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학교 이름이 지금의 듀크 대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랍니다. 듀크 대학에 가면 제임스 듀크와 그의 아버지 워싱턴 듀크의 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반의 재산은 듀크의 외동딸이던 도리스 듀크에게 상속되었는데요. 그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 여성이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듀크는 담배 산업의 독점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사실 기업 역사상 자신이 속한 산업 내에서 독점력을 갖지 않고 큰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미국의 빅텍 기업들 역시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것이죠. 현명한 주식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독점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민은 기업의 독점력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듀크의 경우와 같이 독점의 정도가 너무 커지면 법으로 규제를 하죠. 저 역시 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후적인 법원 판결문만으로 제임스 듀크를 무조건 악덕 기업인으로 낙인을 찍는 것 역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